캄보디아가 결국 휴전을 구걸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게 아닙니다.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특정 무기만은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이미 승부는 끝난 겁니다. 전쟁 중에 한 나라의 무기 이름을 콕 집어 사용 금지를 요청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항복입니다. 캄보디아가 왜 이렇게까지 굴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한 나라가 전쟁 중에 상대국한테 특정 무기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미국제도 아니고 이스라엘제도 아니고 한국산 무기를 콕 집어서요. 보통은 유엔에 호소하거나 국제사회에 인도주의적 중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를 악물고 반격하거나 하지, 특정 국가의 특정 무기를 콕 집어서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건 사실상 백기를 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이 한국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는지 이해하실 거고, 왜 중국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는지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태국과 캄보디아가 왜 싸우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 두 나라의 국경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무려 19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캄보디아는 프랑스 식민지였고 프랑스 측량사들이 태국과의 국경선을 그었는데 문제는 그 측량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산맥 능선을 기준으로 긋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지도상의 편의대로 선을 그어버리는 바람에 어떤 지역은 지형상으로는 분명히 태국 땅인데 지도상으로는 캄보디아 땅이고, 어떤 지역은 정반대인 상황이 100년 넘게 이어져 온 거예요. 특히 뿌레아 비헤아르 사원 일대가 가장 민감한 지역인데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대 크메르 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원이 누구 땅이냐를 두고 두 나라가 계속 충돌해왔어요. 2008년에 대규모 무력 충돌이 있었고 2011년에도 양측에서 수십 명이 사망하는 교전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저를 포함한 워싱턴의 분석관들 사이에서는 태국이랑 캄보디아, 걔네 맨날 싸워, 한 달이면 지쳐서 휴전해라는 말이 농담처럼 돌았어요. 2025년 7월에 또 충돌이 터졌을 때도 저는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48명이 사망하는 꽤 큰 교전이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거든요. 10월에 양국 정상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휴전 협정을 중재했는데 백악관에서 공식 성명까지 발표하면서 나의 중재로 태국과 캄보디아가 평화협정에 복귀했고 양국 지도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렸으며 이 지역에 안정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이번엔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재한 휴전인데 설마 깨겠어요. 두 나라 다 미국이랑 관계가 중요하니까 체면 때문에라도 당분간은 조용히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11월 한 달은 실제로 조용했어요. 국경 지역에 긴장감은 있었지만 총성은 없었고 저는 다른 현안들, 그러니까 중국의 남중국해 움직임이라든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 같은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2월 7일에 제 사무실로 긴급 보고가 들어왔는데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교전 재개, 양측 사상자 발생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속으로 트럼프 대통령 면목이 없겠군, 두 달도 안 돼서 휴전이 깨졌네라고 생각했는데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가면서 제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보통 국경 분쟁이 재개되면 패턴이 있는데 먼저 국경 초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박격포 사격이 오가고 상황이 악화되면 탱크나 장갑차가 투입되는 식으로 지상군 위주의 제한적 충돌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태국 공군 F-16 전투기 출격, 캄보디아 영내 목표물에 대한 공대지 폭격 실시.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었는데 국경 충돌에 전투기를 동원하고 그것도 상대국 영토 깊숙이 공습을 한다는 건 국경 분쟁의 규모를 완전히 벗어난 행동이고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태국은 왜 이렇게 과감하게 나온 걸까? 뭔가 자신감의 근거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는 분석팀 팀장을 불러서 태국 공군이 이번 작전에서 어떤 무기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파악해봐. 특히 공대지 무장 내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라고 지시했어요. 이틀 뒤에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봤어요. KGB.
한국이 개발한 정밀 유도폭탄 키트였는데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한국 방산 제품들을 전부 꿰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KGGB가 정확히 뭔지 재원이랑 성능 자료 다 가져와 봐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읽고 나서야 저는 태국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전투기까지 동원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우리 펜타곤이 한국 방산의 실제 능력을 그동안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KGGB가 뭐냐고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투기가 적 진지를 공격할 때 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전 때는 폭탄이라는 게 그냥 쇳덩어리였어요.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 중력에 의해 아래로 떨어지는 건데 문제는 정확도였거든요. 아무리 조준을 잘해도 바람이 불면 옆으로 밀려나고 고도가 높으면 오차가 커지고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목표물을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예전에는 폭탄 하나로 목표물을 맞추려면 운이 좋아야 했고 확실하게 파괴하려면 폭탄을 수십 발씩 쏟아부어야 했어요. 1991년 걸프전에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미국이 레이저 유도 폭탄을 대규모로 사용하면서 폭탄 하나로 건물 하나를 정확히 맞추는 게 가능해졌거든요. CNN에서 방송한 바그다드 폭격 영상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폭탄이 건물 환기구로 쏙 들어가는 그 장면이요. 그런데 레이저 유도 폭탄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레이저로 목표물을 계속 비추고 있어야 하고 구름이 끼거나 연기가 나면 레이저가 차단돼서 유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GPS 유도 폭탄인데 위성 신호를 받아서 목표물 좌표로 스스로 날아가는 폭탄이에요. 날씨가 어떻든 낮이든 밤이든 좌표만 입력하면 거기로 날아가는데 미국이 만든 제이담이라는 유도폭탄 키트가 대표적이죠. 일반 폭탄에 제이담 키트를 달면 GPS 유도폭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국의 KGGB는 바로 그 제이담의 한국판인데 제가 자료를 읽으면서 눈이 커진 게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제이담을 뛰어넘었더라고요. 첫째가 사거리인데 일반적인 제이담은 투하 후 약 28km를 날아가요. 비행기에서 떨어진 다음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활공을 하면서 목표물로 날아가는 건데 그 거리가 28km 정도예요. KGGB는요, 100km 이상이에요. 처음에 이 숫자를 봤을 때 오타인 줄 알았는데 28km랑 100km는 차원이 다른 숫자거든요. 이게 실전에서 무슨 의미냐면 전투기가 적 영공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건데 국경 근처 자기네 영공에서 폭탄을 떨어뜨려도 그 폭탄이 알아서 100km를 날아가서 적 진지를 때리니까 적 방공망에 걸릴 위험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둘째가 정밀도인데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원형 공산 오차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CEP라고 하는데 폭탄이 목표물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벗어나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제이담의 원형 공산 오차는 약 13m인데 13m면 엄청 정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KGGB의 원형 공산 오차는 5m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특정 건물을 겨냥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면 옆 건물은 멀쩡하고 그 건물만 정확히 맞는다는 뜻이고 사거리 100km에서도 13m 정도는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셋째가 진입각도 조절인데 이건 제가 처음에 그 중요성을 이해 못했던 부분이에요. KGGB는 목표물에 떨어지는 각도를 20도에서 75도 사이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산 뒤에 숨어있는 적 진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일반 폭탄은 위에서 떨어지니까 산에 가려진 목표물은 못 맞추는데 KGGB는 원하는 방향에서 원하는 각도로 진입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서 산 뒤에 숨은 목표물도 우회해서 때릴 수 있고 도시 전투에서 건물 뒤에 숨은 적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스펙을 보고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 미국 제이담 확장형이랑 거의 동급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 이상인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줄이 있었는데 태국 공군 2022년 KGGB 키트 20여 기 도입, F-16 및 T-50의 통합, 2023년 운용 능력 확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미 2년 전에 도입해서 조종사 훈련까지 마친 상태였던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한국 방산을 너무 얕잡아봤구나. 우리 펜타곤이 중국이랑 러시아 무기 추적하느라 바빠서 한국이 조용히 동남아 시장을 파고드는 걸 제대로 못 봤구나. 그리고 그 무기가 이제 실전에서 성능을 증명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12월 16일에 태국 공군 F-16 전투기가 출격했는데 목표물은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이었어요. 포이펫이 어딘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 딱 붙어있는 캄보디아 쪽 도시예요. 카지노가 밀집해 있고 원래는 태국 사람들이 도박하러 넘어가는 관광지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이유로 악명이 높아졌어요. 온라인 사기 조직의 본거지가 된 건데 보이스피싱 아시죠? 엄마 나 급한데 돈 좀 보내줘 하는 그 전화 사기요. 그 콜센터들이 이 포이펫 지역에 엄청나게 몰려 있었는데 그것도 단순한 사기꾼들이 아니라 인신매매로 끌려온 피해자들을 감금해놓고 강제로 사기 전화를 돌리게 하는 정말 끔찍한 범죄 조직들이었어요. 태국 국민들 중에도 이 조직들한테 속아서 캄보디아로 넘어갔다가 감금당한 피해자가 많았고 태국 정부는 이번 공습의 명분을 이것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초국가적 범죄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정당한 작전이다라고 내세웠어요. 명분이야 어쨌든 태국 공군은 가차없이 폭격을 시작했는데 KGB가 장착된 500파운드 폭탄이 투하됐어요. 첫 번째 목표물은 캄보디아군 지휘소였는데 명중, 두 번째 목표물은 탄약 저장고였는데 명중, 세 번째 목표물은 다연장 로켓 포대 진지였는데 역시 명중이었어요. 태국 전투기는 국경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자국 영공에서 폭탄을 투하했고 그 폭탄들이 100km 가까이 활공해서 목표물을 5m 오차로 파괴한 거예요. 캄보디아군은 뭐가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당했는데 전통적인 공습은 전투기가 적 영공 깊숙이 들어가서 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적 레이더에 잡히고 대공 미사일에 위협받고 최악의 경우 격추당할 수도 있어서 조종사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임무인데 KGB를 쓰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전한 자기네 영공에서 폭탄을 던지고 유유히 돌아가면 되니까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악몽이었는데 적 전투기가 영공에 안 들어오니까 요격할 수도 없고 날아오는 폭탄은 너무 작아서 레이더에 잘 안 잡히고 잡힌다 해도 5m 정밀도로 날아오는 활공폭탄을 격추할 방공체계가 캄보디아에는 없었어요.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틀 뒤인 18일에 태국군이 또 폭격했는데 이번엔 포이펫 외곽에 있는 캄보디아군 보급창고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창고가 학교 근처에 있었다는 건데 폭격이 시작되자 학생들이 필사적으로 대피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어요. 학교 건물 너머로 시커먼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는 게 보였고 아이들이 울면서 뛰어나오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캄보디아 국방부가 즉각 항해 성명을 발표했는데 태국군이 난민촌과 민간인 거주지를 무차별 폭격하고 있으며 이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이고 주권 침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캄보디아 훈마네 총리도 소셜미디어에 직접 글을 올렸는데 국제사회에 태국의 만행을 규탄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태국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공습 강도를 높였어요. 저는 그때 워싱턴에서 위성사진 분석 자료를 받아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할 말을 잃었어요. 캄보디아 측 군사시설들이 정말 정확하게 파괴되어 있더라고요. 위성사진을 보면 건물이 무너진 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무너진 건물 바로 옆 건물은 멀쩡한 거예요. 창문 유리도 안 깨져 있고 딱 그 목표물만 정밀하게 타격당한 거예요. 이게 5m 정밀도의 실제 위력이구나. 교범에 써 있는 스펙이 아니라 실전에서 증명된 성능이구나.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교차했는데 첫 번째는 경탄이었어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정밀 유도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었다니. 두 번째는 불안이었는데 우리 미국의 무기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캄보디아도 군대가 있잖아요. 아무리 국력 차이가 있다 해도 완전 무방비 상태는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거지? 반격은 왜 안 하는 거야? 며칠 뒤에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이야말로 이번 전쟁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었어요. 중국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았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캄보디아가 왜 반격을 못하고 있는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캄보디아군의 무기 체계를 조사해봤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는데 특히 군사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2010년대 들어서 중국이 캄보디아에 엄청난 양의 무기를 지원하거나 저렴하게 판매했는데 장갑차, 군용 트럭, 소화기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미사일 시스템과 정찰 드론까지 제공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확실한 우방국이었어요. 아세안 회의에서 중국에 불리한 안건이 올라오면 캄보디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아주곤 했고,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캄보디아는 항상 중국 편을 들었거든요. 그 대가로 중국은 캄보디아에 도로도 깔아주고 항만도 건설해주고 무기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넘겨줬어요. 캄보디아 입장에서 중국은 무기를 거의 그냥 주는 든든한 후원자였고, 덕분에 캄보디아군의 주력 장비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산이 된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캄보디아군이 이번 분쟁에서 주로 사용한 무기들이 중국제 다연장 로켓 시스템, 중국제 장갑차, 중국제 대공포, 그리고 중국제 정찰 드론이었는데, 문제는 이 무기들이 실전에서 도대체 어떤 성능을 보여줬느냐는 거예요. 12월 중순에 캄보디아군이 태국군 진지를 향해 다연장 로켓을 발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저는 당연히 태국 측에 피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연장 로켓이라는 게 한 번에 수십 발의 로켓을 동시에 발사해서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거든요. 제대로 맞으면 엄청난 피해가 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피해 보고가 이상했어요. 태국 측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이 발사한 로켓 중 상당수가 목표물에서 수백 미터나 빗나갔고, 일부는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갔으며, 심지어 몇 발은 발사 직후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태국 측에 과장된 선전인 줄 알았어요. 전쟁 중에 상대방 무기가 형편없다고 홍보하는 건 흔한 심리전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에 캄보디아 쪽 소식통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군 내부에서 중국산 무기의 신뢰성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였는데, 특히 다연장 로켓의 명중률이 너무 낮아서 제대로 된 반격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기시감을 느꼈는데, 사실 중국산 무기의 실전 성능에 대한 의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20년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벌였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르메니아군이 러시아산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는데,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제 드론과 이스라엘제 정밀 유도 무기로 아르메니아군을 일방적으로 박살냈거든요. 그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러시아 무기가 생각보다 별로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중국 무기로 바뀐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드론이었어요. 캄보디아군이 중국산 정찰 드론을 띄워서 태국군 진지를 정찰하려고 했는데, 드론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드론은 이륙하자마자 통신이 끊겼고, 어떤 드론은 카메라 화질이 너무 낮아서 정찰 자체가 의미가 없었고, 어떤 드론은 배터리가 스펙보다 훨씬 빨리 닳아서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돌아와야 했대요. 반면에 태국군은 어땠느냐? 태국군도 드론을 운용하고 있었는데, 태국군의 드론은 캄보디아군 진지를 선명하게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전송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KGB 폭격 좌표를 정확하게 잡아냈어요. 한쪽은 드론을 띄워도 제대로 된 정보를 못 얻고, 다른 한쪽은 드론으로 정밀하게 정찰해서 정밀 유도폭탄으로 때리는 상황인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워싱턴에 있는 중국 전문가 동료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이거 중국 입장에서 엄청 곤란하겠다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한숨을 쉬면서 곤란한 정도가 아니야, 재앙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여러 나라에 무기를 팔면서 내세운 게 미국이나 러시아 무기만큼 성능 좋으면서 가격은 절반이라는 거였거든요. 가성비로 승부한다는 전략이었는데, 근데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중국산 무기가 한국산 무기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발리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으니 중국 무기의 가성비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포이펫 지역에 있는 범죄 단지들 있잖아요. 온라인 사기랑 인신매매 거점으로 악명 높은 그 카지노 단지들이요. 그 단지들이 다 중국 자본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중국 사업가들이 투자해서 지은 건물들이고,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불법 사업으로 전환한 곳들이 많았거든요. 태국 공군이 KGB로 그 단지들을 폭격하고 있으니 중국 자본이 투자한 시설들이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에 무기를 지원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터지고 있는 무기들은 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 폭격당하고 있는 건물들은 다 중국 돈으로 지은 건데 이게 부인이 됩니까? 제가 베이징에 있는 옛 동료한테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었더니 보이지 않는 코피가 터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중국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무기 수출 신뢰도도 떨어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쌓아온 영향력도 흔들리고 투자한 시설들은 폭격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캄보디아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태국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72시간 휴전을 요청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문장이었어요. 한국산 무기 사용을 중단해달라.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잠시 멍했는데 이건 사실상 백기를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신네 무기한테 속수무책이니까 제발 그거 좀 쓰지 말아달라. 이게 무슨 협상입니까? 이건 구걸이에요. 72시간 휴전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사회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휴전 협상이라는 게 보통은 양측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진행되거든요. 우리도 너희한테 피해를 줄 수 있고 너희도 우리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서로 멈추자라는 게 휴전의 기본 논리인데 캄보디아의 휴전 요청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고 있으니까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는 거였거든요. 더구나 특정 무기를 지목해서 사용 금지를 요청한다는 건 제가 30년간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처음 보는 케이스였어요. 군사 역사를 뒤져봐도 이런 선례가 거의 없는데 굳이 비슷한 걸 찾자면 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 사용 금지 협약 정도인데 그건 인도주의적 이유였잖아요. 근데 캄보디아가 한국산 무기 사용 금지를 요청한 건 인도주의가 아니라 순전히 그 무기가 너무 무서워서였어요. 태국 정부의 반응이 어땠냐면 아누틴 찬위악군 태국 총리가 즉각 성명을 발표했는데 우리 땅과 국민에게 더 이상 피해와 위협이 없다고 느낄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휴전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우리는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도입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무기를 사용할지는 태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어요. 번역하면 한국산 무기 계속 쓸 거야. 니들이 뭐라 하든이라는 뜻이에요.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었는데 휴전 요청은 거부당했고 군사적으로 반격할 능력은 없고 그렇다고 항복하자니 정권의 체면이 있고 이 상황에서 캄보디아가 선택한 게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거였어요. 훈만의 캄보디아 총리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태국과의 휴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는데 사실 이건 미국한테 좀 말려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곤란한 게 태국도 미국의 동맹국이고 캄보디아는 친중 국가거든요. 미국이 굳이 캄보디아 편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 미국은 양측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실질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더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양국 외교수장과 연달아 통화하면서 휴전을 촉구했고 특사까지 파견해서 이른바 셔틀 중재에 나섰어요.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산 무기가 한국산 무기한테 처참하게 발리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고 중국 자본이 투자한 시설들이 폭격당하고 있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했던 거예요.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중국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요. 아세안도 움직였는데 말레이시아 주재로 긴급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태국과 캄보디아 대표가 참석해서 휴전 방안을 논의했어요. 회의는 양국이 국경 지역에서 추가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는데 문제는 회담 중에도 태국군의 공습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외교관들이 회의실에서 악수하고 있는 동안에도 포이펫 상공에서는 KGB가 장착된 폭탄이 날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지역 분쟁에서 미국이 확실한 중재자였거든요. 미국이 나서면 양측이 일단 멈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재한 휴전이 2달 만에 깨졌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신 중국이 중재에 나섰는데 중국의 중재도 별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캄보디아 편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중국의 휴전 요구를 들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전장에서의 실력이었고 전장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가진 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12월 24일에 양국이 휴전 회담을 시작했는데 첫 회의가 35분 만에 끝났어요. 캄보디아 측은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태국 측은 캄보디아가 먼저 휴전을 선언하고 국경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맞받아쳤거든요. 서로 입장만 확인하고 결렬된 거예요. 그리고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태국 공군이 또 출격했는데 이번에는 폭탄 40발을 투하했어요. 캄보디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북서부 반테아이 메안체이 지역이 집중 폭격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태국 전략의 의도를 읽었는데 협상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회담장에서는 외교관들이 말싸움을 하고 전장에서는 군인들이 계속 공격하고 이러면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협상 카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니까 결국 태국이 요구하는 조건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27일 마침내 양국이 교전 중단에 합의했어요. 태국과 캄보디아 국방장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캄보디아의 굴복이었어요. 병력 배치를 현 상태로 동결하고 피난민들이 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 지뢰 제거에 협력하고 사이버 범죄 퇴치에도 협력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거 전부 태국이 처음부터 요구했던 조건들이거든요. 캄보디아가 원했던 한국산 무기 사용 금지는 합의문 어디에도 없었어요. 결국 캄보디아가 버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0일 동안 100명 넘게 죽고 50만 명 이상이 피난길에 올랐는데 결과는 태국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저는 그 합의문을 읽으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는데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건 결국 무기의 성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캄보디아도 용감하게 싸웠겠죠. 군인들도 목숨 걸고 저항했겠죠. 하지만 100km 밖에서 날아오는 5m? 정밀도의 폭탄을 막을 방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새삼 깨달았는데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태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은 총 한 발 안 쏘고 군인 한 명 안 보내고 자국산 무기의 성능을 전 세계에 광고한 셈이 된 거거든요. KGB라는 무기가 실전에서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100km 사거리에 5m 정밀도가 진짜인지 이번 전쟁에서 다 증명된 거예요. 앞으로 동남아시아나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밀 유도 무기를 도입하려고 할 때 KGB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거 태국이 캄보디아전에서 썼던 그 폭탄 아니야? 그거 진짜 잘 맞던데. 이보다 더 좋은 광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중국은 최악의 광고를 한 셈이에요. 중국산 무기로 무장한 캄보디아가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태국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으니까 중국 무기는 가성비가 좋다던 신화가 무너진 거예요. 가성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전에서 안 맞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 전쟁을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태국 캄보디아 분쟁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의 국경 분쟁이고 그 뒤에서 중국이 캄보디아를 지원하고 미국이 중재하려다 실패한 구도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미국 대 중국의 대리전 성격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동남아시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한 자료들을 꼼꼼히 분석해보니까 이 그림에 빠진 퍼즐 조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었어요. 일본이라고 하면 보통 경제대국, 기술 강국, 애니메이션과 자동차의 나라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군사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로 평화헌법에 묶여서 자위대라는 이름의 방어 전력만 유지하고 있고 해외 파병도 거의 안 하니까 별로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고 오래됐어요. 일본은 1950년대부터 동남아시아에 경제 원조를 쏟아부었는데 이게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였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동남아시아 전역을 점령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줬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배상금도 내고 경제 원조도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는데 도로 깔아주고 다리 놓아주고 발전소 지어주고 항만 건설해주고 하면서 이 지역 국가들과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 온 거예요. 태국만 해도 방콕의 지하철 시스템이 일본 원조로 건설됐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주요 고속도로들도 일본 자본과 기술로 만들어진 게 많고 방콕 시내를 다니는 전철도 일본 회사가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국 엘리트층 중에는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이 많고 일본 기업들이 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엄청나게 크고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인데 자카르타 도심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일본 원조로 건설됐고 인도네시아 첫 번째 지하철도 일본이 지어줬고 수많은 인프라 프로젝트에 일본 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일본은 최대 원조국 중 하나이고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고 미얀마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이 상당하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치적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본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도 조용히 확대하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주목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2010년대 중반부터 일본 자위대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 합동훈련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재난 구호 훈련이나 인도주의적 지원 훈련 같은 비전투 분야였어요. 태풍이나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구조 활동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같이 연습하는 거였는데 그런 훈련은 군사적 색채가 옅으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별 거부감 없이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의 범위가 점점 넓어졌고 해상 감시 훈련, 대잠수함 훈련, 그리고 최근에는 실제 군사 훈련에 가까운 연습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 항구를 순방하면서 친선 방문도 하고 합동 해상 훈련도 하고 장교들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입수한 정보 중에 특히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이 터지기 몇 달 전에 캄보디아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훈련하는 사진이 찍혔다는 거예요. 캄보디아는 친중 국가인데 일본 자위대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게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공식적으로는 UN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일본 자위대가 캄보디아에서 UN PKO 활동을 한 건 1990년대 초반이고 그 이후로는 대규모 파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분쟁 직전에 자위대가 캄보디아에 있었다는 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게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는 없는데 타이밍이 묘하다는 건 인정하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일본이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2014년에 무기 수출 금지 정책을 완화했는데 원래 일본은 전후에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거든요.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서요. 근데 아베 정권 때 그 원칙을 바꿔서 일정한 조건 하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이후로 조심스럽게 방산 수출을 늘려왔어요. 필리핀에 해안 경비 장비를 팔았고 인도네시아와는 방산 협력 협정을 맺었고 베트남과도 군사기술 교류를 하고 있고 호주와는 잠수함 공동 개발을 논의하기도 했어요. 아직 한국이나 중국만큼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일본도 슬슬 이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중국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를 자기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미국이 필리핀과 태국, 싱가포르와의 동맹을 강화하려 하고 일본이 그 사이에서 경제력과 소프트 파워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하고 거기에 한국이 방산 수출로 새로운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바둑판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돌을 놓는 것 같은 상황인데 각자 자기 영역을 확보하려고 경쟁하면서도 서로 충돌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미묘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그 균형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이 복잡한 강대국 경쟁의 축소판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왜 각국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전쟁의 결과가 최악이거든요. 일단 자기네가 지원한 캄보디아가 처참하게 패배했잖아요. 그것도 한국산 무기한테요. 중국이 캄보디아에 무기를 지원한 건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였는데 그 투자가 이번 전쟁에서 물거품이 된 거예요. 중국산 무기로 무장한 캄보디아군이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태국군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으니까 중국 무기의 실전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무기 괜찮은 거 맞아? 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무기 도입선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러시아 무기는 제재 때문에 사기 어렵고 그러니까 중국 무기를 사자라는 논리가 통했는데 이제는 한국 무기가 있잖아라는 선택지가 확실하게 생긴 거예요. 가격은 중국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비싼 정도인데
성능은 미국제에 준하고 정치적 부담도 적고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도 적극적으로 해주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는데 100년 전에 동남아시아는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였잖아요. 프랑스가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지배했고 영국이 미얀마와 말레이시아를 지배했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했고 스페인과 그 뒤를 이은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했고 그때 아시아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서양 열강에 맞서 자기 영역을 확장한 게 일본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동남아시아 전역을 점령하면서 서양 식민 지배를 끝장냈거든요. 물론 일본의 점령도 또 다른 형태의 식민 지배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서양 열강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100년이 지나서 동남아시아는 또 다른 강대국 경쟁의 무대가 됐는데 이번에는 중국과 미국이 패권을 다투고 있고 그 사이에서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우려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100년 전에 서양 열강한테 무기를 사야 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한테 무기를 산다는 거예요. 한국산 전투기, 일본산 해안 경비 장비, 중국산 드론, 이런 것들이 동남아시아 군대의 주력 장비가 되고 있거든요. 역사가 한 바퀴 돌아서 아시아의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아시아의 시대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가 이번 전쟁을 통해 조금 더 명확해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 한국이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중국을 밀어내고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떨까 하는 거였어요. 중동은 어떨까? 아프리카는 어떨까? 동유럽은 어떨까? 남미는 어떨까? 그래서 저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조사해봤는데 거기서 발견한 사실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러시아의 빈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드카 혹독한 겨울, 광활한 영토, 푸틴 대통령, 그리고 무기 수출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는 오랫동안 세계 2위의 무기 수출국이었는데 냉전 시대부터 소련이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의 무기를 팔아왔고 소련이 해체된 뒤에도 러시아가 그 고객들을 대부분 유지했거든요. 인도, 베트남, 알제리,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러시아 무기의 주요 고객이었고 중국도 한때는 러시아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역설계해서 자기네 무기로 만들어냈어요. 러시아 무기의 장점은 굉장히 명확했는데 일단 싸요. 미국 무기의 절반 가격, 어떤 무기는 3분의 1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한다는 게 러시아 무기의 셀링 포인트였거든요. F-16 전투기를 사려면 수천만 달러가 필요한데 러시아 수호의 전투기는 그 절반 가격에 살 수 있었으니까 예산이 빠듯한 개발도상국들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가 매력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 조건이 없어요. 미국 무기를 사려면 인권 상황이 어떤지,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지, 미국의 적국과 거래하지 않는지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러시아는 돈만 주면 팔았어요. 독재 국가든 인권 탄압 국가든 내전 중인 국가든 상관없이. 그래서 미국한테 무기를 못 사는 나라들, 미국이 팔기 싫어하는 나라들이 러시아로 갔던 거예요. 근데 2022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거든요. 저는 그때 펜타곤에서 실시간으로 전황을 분석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러시아가 빠르게 승리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러시아군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군대라는 게 통념이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국력이 훨씬 약한 나라니까 몇 주 안에 키이우가 함락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러시아군이 보여준 모습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세계 2위의 군사대국이라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못 점령하고 쩔쩔매는 모습, 최신鋭라던 러시아 탱크 우크라이나군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에 줄줄이 터져나가는 모습, 러시아 공군이 제공권도 장악 못하고 고전하는 모습, 보급 트럭들이 늘어선 채로 진창에 박혀서 우크라이나군한테 공격당하는 모습. 저도 펜타곤에서 30년간 일하면서 러시아군을 분석해왔는데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러시아 군사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 무기 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이 왔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첫째로 서방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가 무기를 수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러시아 방산 기업들이 제재 대상이 됐고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도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달러로 결제가 안 되고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고 보험이나 금융 서비스도 막혔어요. 둘째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쏟아붓느라 수출할 물량이 없어졌어요. 인도가 러시아한테 주문한 방공 시스템 인도가 계속 지연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주문한 무기가 안 오거나 몇 년씩 늦게 오고 있거든요. 러시아 방산 공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탱크와 미사일을 생산하느라 바빠서 수출용 물량까지 챙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셋째로, 그리고 이게 가장 치명적인데 러시아 무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어요. 러시아 무기는 미국 무기의 절반 가격에 비슷한 성능이라던 게 거짓말로 드러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탱크들이 터져나가는 영상이 전 세계에 퍼졌고 러시아 미사일이 목표물을 빗나가는 장면이 찍혔고 러시아제 드론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모습이 공개됐어요. 러시아 무기를 쓰던 나라들이 이거 괜찮은 거 맞아? 라고 심각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에서 한국이 움직였어요. 러시아 무기 시장에 있던 고객들을 공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극적인 사례가 폴란드인데 폴란드는 원래 러시아 무기를 많이 썼던 나라예요. 냉전 시대에 바르샤바 조약기구 소속이었으니까 소련 무기로 무장했었고 냉전이 끝난 뒤에 나토에 가입했지만 러시아 무기를 일부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탱크나 자주포 같은 중장비는 교체하는데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서 소련제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폴란드가 긴급하게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그 상대가 한국이었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바로 옆에서 이웃 나라를 침공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도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무기를 확보해야 했는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대량으로 주문했어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에요. 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했느냐?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 빠른 납기예요. 폴란드는 러시아가 바로 옆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당장 무기가 필요했거든요. 미국 에이브람스 탱크나 독일 레오파드 탱크를 사려면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지금 바로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계약하고 몇 달 만에 첫 번째 K2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했거든요. 둘째로 기술 이전이에요. 한국은 폴란드에 그냥 무기만 판 게 아니라 현지 생산 라이선스까지 넘겼어요. 폴란드가 자국 내에서 K2 전차를 생산할 수 있게 해준 건데 이걸 K2PL이라고 불러요. 미국은 절대 이런 조건을 안 걸어주거든요. 에이브람스 탱크를 사도 미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거지 폴란드 공장에서 직접 만들게 해주지 않아요. 셋째로 성능 대비 가격이에요. K2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차인데 가격은 독일 레오파드이나 미국 에이브람스보다 저렴해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가성비 최고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폴란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루마니아도 한국 무기를 사기로 했고 노르웨이도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핀란드도 K9을 운용하고 있고 에스토니아도 K9을 샀고 호주도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고 인도도 K9 기술을 받아서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한테서 잠수함을 사왔고 필리핀이 FA-50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고 태국이 T-50 훈련기와 이번에 문제가 된 KGGB를 도입했고 말레이시아도 FA-50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중동에서는 이라크가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고 이집트도 K9 도입을 검토했고 UAE와 사우디는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저는 이 리스트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한국이 어느새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 무기라고 하면 T-50 훈련기 정도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전차, 자주포,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유도폭탄까지 풀 라인업을 갖추고 전 세계에 팔고 있는 거예요.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이 러시아의 빈자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러시아 무기의 장점이 뭐였죠? 저렴한 가격, 정치적 조건 없음, 기술 이전 가능. 한국 무기도 똑같아요. 미국보다 저렴하고 인권 문제 같은 정치적 조건을 까다롭게 안 따지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적극적이에요.
거기다 러시아 무기보다 성능이 훨씬 좋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증명됐잖아요. 러시아 무기를 쓰던 나라들이 러시아 무기 대신 뭘 살까 고민할 때 한국이 딱 그 대안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중국한테도 나쁜 소식이에요. 중국도 러시아랑 비슷한 전략을 쓰거든요. 저렴한 가격, 정치적 조건 없음. 그래서 미국한테 무기를 못 사는 나라들이 중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한국이 그 영역에서 경쟁하기 시작하면 중국도 밀리는 거예요. 가격은 비슷한데 성능은 한국이 훨씬 좋으니까.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에서 그게 증명됐잖아요. 중국산 무기로 무장한 캄보디아가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태국한테 일방적으로 패배했으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는데,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양분했고 냉전 이후에는 미국이 압도적 1위, 러시아가 2위,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그 뒤를 따라가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구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생각보다 경쟁력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자기 나름의 영역을 유지하고 있어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건데 그 새로운 질서에서 한국이 과거의 러시아 자리, 즉 세계 2위 무기 수출국의 위치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2022년에 17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건 전년 대비 거의 2배가 늘어난 수치거든요. 2023년에는 더 늘어났고 2024년, 2025년에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3위 무기 수출국이 되는 건 시간 문제고 러시아의 수출액이 계속 줄어들면 2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펜타곤에서 30년간 일하면서 많은 나라의 방산 산업을 봐왔는데 한국처럼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는 처음 봤어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소총도 제대로 못 만들던 나라였거든요. 미국한테 원조 받아서 M16 소총 들고 다니던 나라였는데 그랬던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적인 전차와 자주포와 전투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이 200년 걸려서 이룬 걸 한국은 50년 만에 해낸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 다른 나라들은 왜 못했던 걸 한국은 해낸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 방산의 역사를 파헤쳐봤는데 거기서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기술력이나 경제력을 넘어서는 뭔가였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방산 강국이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지금 한국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려울 텐데 1970년대 초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도 안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 가나나 짐바브웨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랑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겨우 복구가 시작된 정도였고 제대로 된 공업 기반도 없었어요. 자동차도 못 만들고 배도 못 만들고 당연히 무기는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한국군이 쓰던 무기는 전부 미국한테 원조받은 거였는데 M16 소총, 탱크, 전투기, 전부 미국이 그냥 주거나 아주 싸게 넘겨준 중고품들이었어요. 한국은 그 무기들을 정비할 능력도 부족해서 고장나면 미군한테 부탁해서 고쳐야 했거든요. 완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그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을 지켜줄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1969년에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핵심은 아시아 국가들은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켜라. 미국이 다 해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베트남 전쟁이 수렁에 빠지면서 미국 여론이 해외 파병에 반대하기 시작했고 미국 정부도 아시아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인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는데 바로 위에 북한이 있고 그 북한 뒤에는 중국과 소련이 있는데 미국이 손을 떼겠다고 하니까 우리 어떡해? 라는 공포가 엄습한 거예요. 실제로 1971년에 주한미군 2만 명이 철수했는데 한국 정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우리도 우리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언젠가 버림받을 수 있다.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시작된 게 한국의 방위산업이에요. 1970년대 초반에 박정희 정부가 방위산업 육성 계획을 세웠는데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소총 하나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에서 무기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주변에서는 다 미쳤다고 했어요. 미국 고문관들도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고? 불가능해. 그냥 우리한테 사라고 했고, 일본 전문가들도 코웃음 쳤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무기를 분해해서 구조를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역설계라고 하죠. 완제품을 뜯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M16 소총을 분해해서 부품 하나하나를 측정하고, 도면을 그리고, 똑같이 만들어보고, 실패하면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1970년대 중반에 드디어 한국산 소총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품질이 별로였는데 미국 원본이랑 비교하면 정밀도가 떨어지고 내구성도 약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했고 몇 년 지나니까 미국산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소총 다음에는 박격포, 그 다음에는 장갑차, 그 다음에는 탱크.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갔는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한국 사람들의 집념이에요. 보통 개발도상국들이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돈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선진국들이 방해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프로젝트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안 그랬어요. 실패해도 또 하고, 또 실패해도 또 하고, 결국 해내더라고요. 1980년대에 한국이 K1 전차를 개발했을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차라는 게 육상 무기 중에서 가장 복잡한 물건이에요. 엔진, 변속기, 현수장치, 포탑, 주포, 사격 통제 시스템, 장갑,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거든요. 자동차 만드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렵고 항공기 다음으로 기술 집약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1970년대까지 전차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정도밖에 없었는데 전부 선진국이거나 전쟁을 많이 겪어서 군사기술이 발달한 나라들이었어요. 한국은 그런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전차를 만들겠다고 나선 건데 미국 크라이슬러사와 기술 협력을 하긴 했지만 핵심 기술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개발해야 했어요. 전차 개발팀에 있었던 엔지니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가 정말 힘들었대요. 밤새워 일하는 건 기본이고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며칠씩 이어지고 실험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월급은 쥐꼬리만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대답을 해요. 우리나라를 지킬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었다. 이게 돈 때문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버틴 거예요. 그래서 1987년에 전차가 완성됐는데 성능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미국 에이브람스를 벤치마킹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에이브람스보다 낫다는 평가도 나왔거든요. 한국 지형에 맞게 설계해서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이 뛰어났고 크기도 에이브람스보다 작아서 한반도 좁은 도로에서 운용하기 좋았어요. 전차가 성공하면서 한국 방산에 자신감이 붙었고 그 다음에는 자주포, 그 다음에는 전투기, 그 다음에는 잠수함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역을 넓혀갔어요. K9 자주포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K9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주포인데 이게 처음 개발될 때도 쉽지 않았어요. 1990년대 초반에 개발이 시작됐는데 목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때 세계 최고의 자주포가 독일을 뛰어넘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독일이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을 한국이 몇 년 만에 따라잡겠다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엔지니어들은 해냈어요. K9 자주포는 분당 발사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거리도 길고 자동장전 시스템이 있어서 승무원 부담도 적어요.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더 나아요. 그러면서 가격은 절반 정도밖에 안 하니까 가성비로 따지면 세계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가 한국 포함해서 9개국이에요. 터키, 인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전부 한국한테 K9을 샀거나 기술을 받아서 자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저는 이 목록을 보면서 놀랐는데 터키나 인도는 그렇다 쳐도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이나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건 한국 무기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한국 방산의 성공 비결을 분석해봤는데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절박함이에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현실적인 위협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무기 개발이 생존의 문제였거든요.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하는 거였어요. 둘째는 교육 수준이에요. 한국은 1960년대부터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했고 그 결과 1980년대에는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대거 배출됐거든요. 그 인재들이 방위산업에 투입되면서 기술 개발이 빨라진 거예요. 셋째는 정부의 지원이에요. 한국 정부가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꾸준히 지원했거든요. 연구개발 자금도 대주고 해외 기술 도입도 도와주고 국내 방산 기업들을 육성했어요. 넷째는 민간 기업의 역량이에요. 현대,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방산에 뛰어들면서 민간 부문의 기술력이 군수 산업에 접목됐거든요. 자동차 만들던 기술로 장갑차 만들고 전자제품 만들던 기술로 레이더 만들고 조선 기술로 군함 만들고 이런 시너지가 한국 방산의 경쟁력을 높인 거예요. 다섯째는 실전 경험의 피드백이에요. 한국군이 직접 한국산 무기를 운용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개선하는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갔거든요. 외국에 수출만 하는 나라들은 실전 피드백을 받기 어려운데 한국은 자국군이 직접 쓰면서 계속 개량해 왔어요. 저는 이 5가지를 보면서 한국의 성공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50년간 축적된 노력과 투자와 인재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한국인들의 자신감과 집념이 있었어요.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저한테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두 동남아시아 국가의 국경 분쟁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세계 무기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저는 펜타곤에서 30년간 일하면서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켜봤는데 국가의 위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거든요. 수십 년간 쌓아온 역량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서 폭발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한국이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전쟁에서 드러난 건 단순히 KGB 하나의 성능이 아니에요.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정밀 유도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예요. 정밀 유도무기라는 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GPS 기술, 관성항법 기술, 공기역학 설계, 소형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손에 꼽아요.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제 한국. 한국이 그 클럽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KGB는 시작에 불과해요. 한국이 개발 중인 무기들을 보면 KGB보다 훨씬 더 발전된 것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스텔스 전투기 KF-21이 있고 탄도미사일 방어체계가 있고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 있고 무인 전투기가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 중이에요. 이 무기들이 완성되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불안하기도 해요. 펜타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의 무기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는 게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좋은 무기가 필요하면 미국한테 살아였는데 이제는 한국 무기도 있잖아라는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가격은 더 싸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납기도 빠르고 미국 방산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 해요. 한국이 대단한 일을 해냈다는 거. 50년 전에 소총도 못 만들던 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전차와 자주포와 전투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건 기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이뤄낸 거예요.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미국의 동맹국,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독자적인 군사력과 방산 역량을 갖춘 무시할 수 없는 플레이어라는 걸 인정해야 해요. 세계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앞으로 계속 커질 거예요. 러시아가 빠진 자리를 한국이 차지하고 있고 중국 무기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한국 무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동남아시아, 동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미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은 10년 안에 세계 3위, 어쩌면 2위 무기 수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무기 수출은 외교적 영향력과 직결되거든요. 한국 무기를 쓰는 나라는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품 공급, 정비 지원, 훈련 협력,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한국이 무기를 파는 나라가 많아질수록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도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가 저렇게 잘 나가면 우리는 어떡해?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뭐 어떻게, 경쟁하는 수밖에. 한국이 잘하면 우리도 더 잘해야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건전한 경쟁이구나. 한국이 좋은 무기를 만들면 미국도 더 좋은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그러면 결국 전체적인 기술 수준이 올라가는 거잖아. 물론 시장을 뺏기는 건 아쉽지만 실력으로 뺏긴 거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한국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1970년대에 미국이 철수한다고 했을 때 한국은 절망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약소국이니까 어쩔 수 없어. 강대국한테 의지해야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우리 무기를 만들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결심하고 50년간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KGB가 100km를 날아가서 5m 오차로 목표물을 맞추는 거, K2 전차가 폴란드 평원을 달리는 거, K9 자주포가 노르웨이 피오르드에서 훈련하는 거, FA-50이 필리핀 하늘을 나는 거. 이 모든 게 50년 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결심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태국 캄보디아 전쟁 분석 보고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독자적인 방위산업 역량을 갖춘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미국은 한국을 경쟁자로 인식하는 동시에 파트너로서 협력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제 상관이 이 보고서를 읽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을 너무 띄워준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팩트를 쓴 겁니다. 캄보디아가 72시간 휴전을 구걸하면서 한국산 무기 사용 금지를 요청했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상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이번 전쟁이 끝나고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됐는데 21세기 무기 시장의 새로운 강자는 한국이라는 거예요. 50년 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됐고 앞으로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한국은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방산 강국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건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이뤄낸 위대한 성취라는 거. 저는 미국인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럽더라고요.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50년간 꾸준히 노력해서 결국 해내는 그 저력이요. 미국도 예전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좀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한국을 보면서 우리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캄보디아가 72시간 휴전을 구걸하면서 한국산 무기 사용 금지를 요청했을 때 저는 현대 전쟁사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한 나라가 전쟁 중에 상대국한테 특정 무기를 쓰지 말아달라고 구걸한다는 건 그 무기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든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무기 앞에서 한 나라의 군대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가 보고 있는 한국의 위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 이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스스로 일어선 나라이고 스스로 무기를 만드는 나라이고 세계 무기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한국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랑스럽다면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 한 줄이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왔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